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로의 대전환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승자 독식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치열한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재를 최고의 경쟁력으로 삼아서 세계 10대 강국의 자리에 올랐죠. AI 시대에서도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인재를 통한 기술 발전인데 여기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더 큰 도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방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자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관을 지내신 이후에 이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최근의 근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네. 이제 학교 시스템에 적응을 이제 다 했고요. 네. 과거 이제 장관 시절에 현장, 국내외 현장에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 만나고 또 우리 직원들과 이제 얘기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장관 때 그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연구하는데 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늘도 또 학교에 돌아가면 오후에 학생과 연구 관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학인데도 연구는 끊이지 않고 있군요. 이제 뭐 제자들 대학원생 제자들도 이제 소위 말해서 랩 안에서 계속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군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반도체 산업도 다시 이제 호황으로 들어서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시 뭐라 될까 역동성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이제 R&D 예산도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반도체 전공하시는 분들이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국부 창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하겠다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반도체 산업이 이른바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산업 붐이 이제 일어나니까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하죠. 뭐 부르는 게 값이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올 잘 됐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게 늘 있었죠. 예, 업다운으로 파도처럼,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클 중에서도 슈퍼 사이클, 이제 AI가 견인한 어떤 그 메모리 수요의 엄청난 폭증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걸 뭐 지금 이제 굉장히 그 화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게 그 뭐랄까요, 뭐 없어지거나 뭔가 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AI라는 게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그 AI가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이 상태에서 AI를 이제 뭐 없앤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대로 네.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가령 이제 메모리 그 화랑이 되니까 그 메모리 3사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공장 증설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제품 생산에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조만간 이제 착착 그것이 진행이 될 거고 또 거기에다가 뭐 미국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있죠. AI 기회인가 거품인가 그런 얘기도 이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아직은 큰 수익이 없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지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이제 주요한 기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이 이제 도태가 됐을 때는 이 메모리 수요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뭔가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이제 반도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체를 난립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 치킨 게임을 통해서 다 망할 때 망하고 지금의 3사 체제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처 자체가 많이 이제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사 외에는 사실 하이엔드급 칩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없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가 사실 없는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줄 서서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슈퍼사이클이 상당히 이제 역대 전례 없이 길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그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아주 피크를 쳐서 이렇게 계속 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그 회의적이세요? 반도체 전문가로서는 그 약간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업체들이 생겨나고 네. 또 그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네. 새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수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업자들은 네. 그 수익이 되느냐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의 냉철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보도 중에서 또 눈에 띈 거는 이제 중국 그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뭐 워낙 메모리 반도체 워낙 그 여기저기서 많이 찾다 보니까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린다. 뭐 대표적으로 창신 메모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사양이 낮은 쪽에서는 중국이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중국이 생산량을 늘려서 일종의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태양광 같은 것들이 뭐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네. 중국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적극적으로 캐파를 확장한다? 그러니까 좀 우려되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슈퍼호황을 또 이 중국발 생산 과잉으로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뭐 제 걱정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충분히 그 망가뜨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또 수요에 살필이니까 대응한다라는 차원도 볼 수 맞습니다. 있지만 이게 중국이 나선다니까.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도체 빅3는 주로 이제 그걸 하겠죠. 메모리 빅3는 이제 뭐 HBM에 집중한다든지 정말 하이엔드의 AI에 어떻게 딱 맞는 그런 네. 쪽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PC나 뭐 범용. IoT 여러 곳에 쓰이는 또 그 D램도 있는데 가령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하려다. 그것도 지금 덩달아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수요가 많다는 거는 정말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해도 별 문제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중국 업체들이 우리는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충분히 이제 일리 있는 전략이고,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생태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AI 생태계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대중화되면서 이제 뜬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GPU,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를 AI가 학습시키는 데 써봤더니 가장 효율적이더라. 네. 그러니까 막 GPU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거 이제 뭐 구글이 이제 TPU도 내놨다 그러고, 우리 한국 업체 중에 NPU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 엔비디아의 이제 GPU 독점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칩도 소위 말해서 전국 시대처럼 다양한 칩들이 막 부상을 할 거고, 일각에서는 맞춤형 반도체, ASIC도 이제 뜬다.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칩의 전국 시대가 도래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그 엔비디아가 네. 자기 생태계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쿠다까지 그렇죠. 가지고. 쿠다까지, 네. 예, 그래서 빠져나갈 수 생태계를 없게 잘 만들어 만들어놨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전기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그 회사들이 우리는 우리 독자 모델로 굉장히 전력 소모를 낮추겠다. 이건 굉장히 이제 어필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사업에 맞게 또 그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쿠다와 유사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그 가속기 칩의 춘추 전국 시대가 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심지어 이제 단순히 그 디지털 연산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작은 그 일을 하는 AI 쪽에서는 이 아날로그 컴퓨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날로그 컴퓨팅이요? 예, 제가 좀 이제 질문지에 뭐 이런데 없는 네, 얘기를 네, 좀 네. 했는데, 흥미로운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AI 하시는 분들은 모두 디지털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우리 사람도 아날로그 컴퓨팅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좀 더 사람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 컴퓨팅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요소에 활용될 그런 시기가 오고, 그런 경우에도 거기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좀 간파를 했고, 네. 2022년에 제가 장관됐을 때 그때 이제 간파를 했고요. 예. 23년 초부터 야, 이거 기존의 전통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그 하드웨어를 어웨어하는, 알고 하는 하드웨어가 이제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AI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K 클라우드 예타 사업에 포함이 됐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연구비가 지급이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대처를 해서 한국이 또 이런 AI 쪽에서 뭔가 이게 많은 그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기반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잘 챙겨서 또 발전시키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아마 만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만 언제까지 독주를 할 거냐. 예. GPU에 버금가는 혹은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칩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도 스타트업에 시작했지만 한국의 스타트업도 이런 칩 개발 연구 제자분들 중에서도 뭐 창업을 해서 네, 연구비 받아가지고 그런 칩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뭐 벤처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어느 분이 제가 이제 벤처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애국자십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수업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좀 뭐 벤처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내 그런 그 뭐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 뭐 피리오사나 니벨리온 같은 경우에 NPU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개발하는 거를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실증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그 사업도 잘 만들어서 네.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아무리 친한 외국의 어떤 사업자라도 절대, 또 정부라도 절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그 칩들이 뭔가 성능 검증이 돼야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우리 뭐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는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안보와 엮이기 시작하면서 주요 국가들에서 이제 직접 지원, 아예 이제 안보 영역으로 묶어서 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든지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게 차단막을 친다라든지 어쨌든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의 지원 현황은 어떤가?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논란 화제가 됐던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헐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지원 현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요국들 반도체 그 경쟁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거기에서는 보면 분명히 이제 국가가 뭐 팹을 건설하든지 할 때 그 순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세액 공제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세액 공제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 뭐 반도체의
종사하는 업계에 있는 아니 뭐 학교죠. 예. 뭐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 반도체가 활성화되고 그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파급 산업도 아주 그 강국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 또 염원이기도 하고 많은 또 그 반도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법적인 측면에서도 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적어도 그렇게 좀 지금 물론 뭐 부분적으로 제도가 있긴 있다고 하지만 그걸 뭐 자유스럽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만들어서 뭔가 제도적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그 금전적인 지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제도도 같이 이렇게 좀 함께 가는 그런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전략 그 산업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걸 또 심하게 얘기하면 무기화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조금 아쉬운 면도 있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지원 자체가 좀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팹이라는 게 꼭 이제 한국 안에서만 짓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에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세제 혜택 더 주겠다, 지원금 더 주겠다 이런 대로 팹 자체가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국내에는 뭐 우리 흔히 걱정하는 산업 공동화, 뭐 반도체 단지 공동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참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분산을 시킬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나라는 그걸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아마 뭐 모르긴 하되 아마 이제 두 회사의 이제 높으신 분들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네. 그런 그 반도체 공장을 공장 지어달라 뭐 이런 예, 요청 아주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여건이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우는데 물만 주면 식물이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지 식물이 잘 자라는데 그 생태계는 제도적인 것도 있고 법적인 문제 이거를 좀 사업하는데 좀 유도리 있게 좀 풀어줘서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욱 더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돈을 써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고 불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3대 강국이라는 이제 목표를 어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AI 3대 강국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탑 1, 2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건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높은 목표치를 잡은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손에 잡힐 만한 AI 3대 강국 목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그래요? 제가 장관일 때도 이제 그 목표는 AI 3대 강국이었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그런데 건지 이제 자세히 의지의 표현인 보시면요. 건지. 그냥 3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해? 이제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네. 속마음은 저 같으면 1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순위를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미국, 중국은 굉장히 그 뭔가 역량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3위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추격자가 돼야 되는데 3위라는 게 3위 집단 안에 속해 있는 그냥 원오브 댐이면 그게 과연 3위를 한데 탑3가 된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나라는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그럼 3위 전략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3위 그룹에 있다는 그 유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가령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컴퓨팅 같은 거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 뭐 D램이나 아니면은 비휘발성 메모리 이런 거를 근간을 해서 아날로그 컴퓨팅을 해서 뭔가 세계 1위를 하자.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우리가
1위 할 것은 잘 잡아서 1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거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게 진짜 이제 거기서 나중에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고 뭐 3위는 소홀히 하냐? 그건 아닙니다. 3위를 잘 유지하면서 3위권을 유지하면서 어차피 이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1위 전략을 만들어서 이런 분야에서 리더십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가 3위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3위를 하더라도 그 부분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허울뿐인 숫자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가 세계 최초 경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집착도 하잖아요, 사실. 네, 세계 최초 뭐 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뚜껑을 지나놓고 보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과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낸 만큼 다 가져갔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3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낙수 효과도 여러 가지 굉장히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부터 뭐 산업, 뭐 고용 이런 부분 실물 경제까지 다 우리가 영양물이 고루고루 이제 배분이 돼야 3대 강국이 되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3대 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했다는 거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의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우리는 뭐 이런 기술을 먼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다른 나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왜 돈 왕서방에 가져간다. 뭐 그런 형태가 된 이게 무슨 거죠. 의미가 있는 3위일까? 그러니까 그런 3위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실에서 뭔가 이제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뭔가 이제 뭐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우리의 그 강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조도 있고 뭐 의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AI를 잘 접목을 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네. 지금 그 한국형 AI 구축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부가 국가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만들 것이고 이걸 수행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무슨 그 대회처럼 이렇게 예선부터 본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서 탈락자가 생기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논란이 좀 됐어요. 네. 규칙을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했던 강력한 후보자가 떨어졌고 뭐 그걸 또 뒤늦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재도전의 기회를 주었고 재도전의 기회를 줬는데 안 나선 재도전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게 논란이 됐고 이게 이런 잡음 없이 좀 가면 좋은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진대회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작은 이제 다섯 팀이 해서 뭐 몇 개월 지나서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네. 이제 새로운 제도고 신선하고 좀 이제 그 기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그런 이제 의도치 않는 잡음이 생긴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세상에 이제 모든 일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장관 출신이셔서 정부 그렇지는 입장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예상했던 강력한 후보자가 떨어지니까 네이버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네. 언론에 네이버 다 나와 있던데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가 떨어져서.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LM 모델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이 네이버였고 네. 연구도 제일 많이 진행됐고 투자도 가장 많이 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떨어지니까 다들 이제 왜 떨어졌나 봤더니 이제 기준을 이게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뭐 이제 중국산 일부 썼던 게 이제 그 평가를 좀 낮게 받는 이유가 됐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좀 언론에서 그 프롬 스크래치를 너무 이제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AI라는 기술 자체가 한국에서 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거고, 그 다른 중국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은 이제 뭐 그 원래 이제 AI 아키텍처나 알고리즘을 처음 뭐 잘하신 분들이 중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와서 개량해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개량하는 정도가 그 창의성,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그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를 잘 살펴서 비록 거기서 어디서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그 창조를 했다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도 좀 그 AI를 그 좀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가중치라는 거는 이제 AI가 학습을 하고 하나의 모델이 됐는데 그 모델의 가중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뭐 튜닝을 해서 뭐 이렇게 내 사업에 이렇게 맞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가 자세하게 좀 살펴서 그 부분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갖고 와서 얼마나 창조적으로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네. 그걸 갖고 와서 발전시키느냐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발전시킨 거는 잘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가점을 줘야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더 많이 해봤자. 예. 지금 이제 AI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가장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남의 나라 싸움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미국과 중국 누가 승기를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네. 유리한 입장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AI의 어떤 그 주요 핵심 논문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이 1등입니다. 산업을 제껴놓고 논문 같은 것도 봐도 그러니까 미국 논문이 근간이 돼서 그 논문들을 뭐 중국도 이렇게 참조하고 네. 뭐 다른 나라도 참조해서 뭔가 이제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내고 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빅테크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고요. AI 이퀄 데이터,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현 상황에서 이 이제 전략이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도 이 우위는 이제 자칫 전략을 잘못 쓰면 이 전략의 바탕에는 저는 이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게 흐트러져서 뭔가 전략을 잘못 잡으면은 이게 이제 뒤집힐 우려도 있는 거죠. 뒤집힐 우려도 그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전략을 잘못 잡아서 이제 가버리면 그게 그 뼈아픈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는 역사가 이미 많이 이제 증명을 했고요. 예, 예. 그 뒤집힐 때 우리가 딱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않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얼마나 통찰력을 좀 좋겠습니까? 발휘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이제 딱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통찰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잘 모셔다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도 계속 진화를 하죠. 올해 CES를 보면 이제 AI가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다라는 게 또 세계적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스타가 된 게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선보인 이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몸을 닮은 이제 로봇이었죠. 여기 이제 피지컬 AI로 이제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네. 피지컬 AI, 하드웨어와 결합되는 AI로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요 피지컬 AI 시대에는 우리가 좀 선두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뭐 그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제가 구글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모아놓은 데이터하고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3차원 공간에서 학습에 필요한 로봇이 학습에 필요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는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제 네. 학습용 데이터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도 자 1번 중요한 게 엄청난 데이터. 휴머노이드가 공부해야 되는 데이터. 그 휴머노이드용 데이터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과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이제 유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또 이 대목에서 저희 또 한국인 과학자를 한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MIT의 김상배 교수님께서 네. 예, 그런 그 전동식으로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좀 야 그건 안 돼. 뭐 이런 거였지만 그분이 또 자기의 그
테뉴어직을 걸고 이렇게 그 개발을 성공을 했고 네. 또 결국은 김상배 교수님의 어떤 대학원생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도움을 줘서 네. 유압식에서 이제 전동식 모터식으로 해서 했고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이 또 보면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 우리나라도 왔지만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니텔이라는 뭐 이런 그 중국의 로봇 그 기업들도 그런 이제 기술을 가져와서 뭔가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만약 유압식으로 갔으면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못 움직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소리 내면서 이렇게 예, 막 맞습니다.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데 예. 아까 덤블링하고 막 그런 거 보려면 사실 유압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모터식으로 해야만 저게 가능한 건데 그 난관을 우리 한국인 그 김상배 교수님이 MIT. 뛰어넘었다. 왜 또 예. MIT 계시죠? 그래도 이제 한국이 더 잘 도와주시고 지금 이제 오시죠, 왜? 메타의 그 로봇 개발 팀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더욱 부드럽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로봇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들. 그거를 이제 AI와 연결을 시키는 일들이 아주 큰 숙제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따뜻한 그 뜨거운 물컵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탁 잡았을 때 하고 이렇게 빨리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로봇이 하려 그러면 물론 뭐 로봇은 뜨겁거나 뭐 이건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거에 관계된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전기선이 연결돼 있지 않은 로봇 입장에서 전기 에너지 소모가 아주 또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금 뭐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지금 CES에서 막 그 공연하고 했던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공연 끝나면 바로 쫓아가서 충전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전기 에너지 소모. 배터리도 키워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그런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실 그 피지컬 AI는 그런 역량들이 다 응축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는 되지 하나의, 않으면 네, 이제 찌그러지는 거죠. 작품처럼 보일 수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예. 이제 전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칩 두뇌에 대한 거, 예. 행동하고 할 때 이제 뭐런 관절이나 예, 뭐 기계적인 이런 거. 것들을 기계적인 부분들까지 다 그리고 센서 예민하게 센서도 거기에 다 예민하게 들어가죠. 아주 그 얇은 종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집어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다 센서. 뛰어난 배터리. 예, 뭐 이런 배터리, 뭐 이게 총체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피지컬 있는 거죠. AI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부상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낫다. 그 다른 그 전통적인 AI에 비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하도 홍보 영상들을 막 배포해서 뭐 춤추고 공연하고 뭐 별 희한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무술하고 그럴 수 뭐 있죠.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시고 또 네. 우리는 또 쿨하게 냉철하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네. 궁리를 잘해서 미리미리 롱텀으로 사업 계획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예.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제 로봇 기술에 대한 우수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밌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 아니 이제 뭐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걱정되는 게 내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면 어떡하나 이제 뭐 이런 생각들도 다 하실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이제 산업계에서 나타났죠.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도입에 대해서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 아주 강경한 입장 내놨습니다. 네. 사실 이 아틀라스가 실제로 공정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분들께는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일자리를 침범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려도 되게 되는데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봇이 이제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이제 뺏어간다. 이제 네. 뺏어간다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부감이 들죠. 뭐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이나 문명 대전환이 일어나고 나니까 또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은 또 일자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밀려오는 AI라는 파고 그게 이제 하나의 부속물로 이제 그런 로봇이 와서 내 일자리를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 로봇을 잘 활용해서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벌고 앞으로 또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평을 열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큰 스케일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AI가 됐을 때 이거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주 그 신시장 일자리, 양질 일자리를 만들 궁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또는 뭐 화이트 칼라나 뭐 블루 칼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이 파고처럼 밀려오는 AI 시대에 두 손으로 맞서서 AI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가서 내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생태계가 이제 확산되면 될수록 걱정되는 게 이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력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원전 기존에 계획된 걸 그대로 이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말 그 제가 이제 2024년 3월 21일인가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그 뉴클리어 에너지 서밋, 네. 그 핵 에너지 뭐 정상회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한국 수석 대표로 이제 참여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도 유심히 듣고 했는데, 네. EU 국가 중에서 27개국 중에서 이제 14개국이 우리는 이제 원전을 이행하겠다. 이제 큰 원전도 얘기를 하셨고 대형 원전도 그 다음에 이제 SMR 네. 그런 거를 하겠다.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게요. 뭐 그 북유럽의 나라들이 바람의 질도 좋고 또 거기에 풍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원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참 의아해했는데, 역시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 이 원전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의 생각은 유럽 국가들은 대표적인 반원전 국가들이었었습니다. 친환경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행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철저하게 뭐를 인식을 했구나. 근데 이제 물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또 새 정부에서 그런 아주 그 용기 있는 그런 그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AI도 AI지만 뭐 차세대 산업으로 여러 가지를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했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 또 이제 육성을 한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양자 컴퓨팅을 하면 모든 암호를 다 풀 수 있다잖아요. 네, 뭐 AI랑 이론적으로. 양자랑 붙으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막 이런 상상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질문이 요즘 AI 기술 못지않게 양자 컴퓨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컴퓨팅 시대? 정말 그 양자 컴퓨팅은 이제 터지기만 하면 정말 그 파급 효과가 천문학적입니다. 정말 큰 그 정말 모 아니면 도 그런 기술인데요. 정말 그렇게 클까요? 큽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파급 효과가 제대로 되는 어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개발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는 가진 국가와 가지지 못한 국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라고 본다면 양자 방식을 정한 슈퍼컴퓨터는 아예 수행 능력 자체가 레벨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IBM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전문 용어로 조셉선 정션을 쓴 그런 그 극조원에서 동작하는 양자 기술을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이만한 무슨 뭐 샹들리에처럼 네, 보이는 거대한, 거 있죠. 예. 근데 그게 옆에 있으면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옆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OS를 잘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을 여기서 하고 그 외에 다른 뭐 연산은 또 기존의 컴퓨터가 하고 뭐 주변에 또 에러 커렉션을 하는 그런 컴퓨터 같이 있고 그게 풀 세트가 하나의 이제 그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활용이라는 거는 국가 안보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제 그런 그 계산을 할 만큼 능력을 보여줄 만큼 그 뭐 기술적인 진보가 아직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분도 이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숨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심지어 AI 학습도요. 그런 이제 학습의 또 그 핵심은
이게 좀 우리가 딥러닝에서 학습의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핵심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를 굉장히 또 빨리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또 양자컴도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근데 그 저온에서 극저온에서 운영이 돼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걸 보면 이게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하지만 기술적 난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극복해 가 왔던 게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짚어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제 삼성전자 당시 그 반도체 사업 옛날에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막 덤핑 치고 해서 막대한 적자 보고 막 그랬었을 때 그때 그 경북대 전자공학과 입학하셨어요. 1983년. 네. 그때 왜 전자공학과 입학하셨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 이제 똑똑한 인재들은 이런 게 참 슬픈 현실인데 공대 안 간답니다. 다 의대 간다고 해서 요즘에 의대 열풍 굉장히 센 거 아시죠?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하나만 전해드리면 서울대 합격한 학생 100여 명이 입학 포기했답니다. 그 중에 80명은 자연계열. 아마 교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의대 지원한답니다. 실제 제가 지도한 학생도 이제 의대 편입한 학생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요 말은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AI 시대에 이런 그 의사로서의 또 직업도 사실은 뭐 꼭 필요한 직업은 맞습니다만은 AI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예, 제가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체라는 표현은 이제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 보조 도구로서 굉장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사실 때문에 지금 의료 체계에도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의사적 판단을 AI가 보조적 도구로서 역할을 해준다라든지. 네, 예, 그게 그런 더 고도화되겠죠 이제. 고도화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걸 다 써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 아키텍처의 장점이 뭐냐면은 관계와 관계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에 걸쳐 있는 그 병의 원인을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열릴 것이고 지금 뭐 앨런 머스크인가요? 그 외과 수술도 조만간 뭐 제가 듣기로는 3년인가? 네. 후부터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10년 내다봤는데요. 네. 굉장히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빈치 앞에 의사가 계신 게 아니라 AI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의대로 가시는 분들도 나름의 이제 소신이 있어서 가실 건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983년에 제가 이제 그 경북대 전자과에 입학할 때는 저는 이제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자과, 경북대 전자과 취업 잘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물리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난 교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그런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85년인가 언제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그 당시 돈으로 2천억 원인가 적자를 봤다. 뭐 이런 뉴스를 보고, 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자극제가 됐다고나 네.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장관 재직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이제 이벤트로 이제 누리호 발사를 꼽으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계속 그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지만 스페이스X 올해 IPO 뭐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우주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 한동안 이제 민간에서의 우주 발사 경쟁도 막 벌어졌고 실제 이제 적어도 위성에 대한 그 망도 거의 다 뭐 구축한 곳도 이제 막 등장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우주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그 우리가 후발주자기는 해요. 후발주자기는 한데 왜 우리는 그래도 계속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주자로 나선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쯤은 시대에 선발주자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웠던 거는 제가 뭐 자조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하자면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과거에 뭐 정책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과학을 연구를 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워낙에 못 살던 나라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뭐냐면은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런 걸 도외시하고 우주를 했다 그러면 뭔가 뭐 헛된 꿈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선배님이 정말 좋은 판단에 정말 잘 하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뒤늦었지만 또 우리의 또 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주도 결국은 보면 뭐 우주 뭐 반도체도 있고요. 굉장히 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주변 여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주변이 탄탄한 그런 국가로서 또 세게 한번 밀어붙여 볼 만하고요. 그 이제 장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긴장도 하고 뭐 부담스러운 과정에 이제 때마침 한 달 뒤에 그 로켓을 쏘는데 누리 2차 발사를 하는데 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됐든지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상당히 그 가슴 저리고 이게 뭐 잘못되면 어떡하냐 하는 그 불안감이 상당히 컸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돼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이 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상에 남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예. 인공지능 AI가 불러올 거대한 변화와 파장을 직감할 수 있었던 사례가 최근 미국 월가에서 또 나왔죠.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제2, 제3의 소프트웨어는 또 나올 겁니다. AI발 산업혁명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한국,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변화의 속도는 무섭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